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아들이나 초등 저학년, 초등 아이들 시절에 그 학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이제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워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그 잠수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머니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수없는 그 상담, 뭐 질문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양보하기 어려운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도울까,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까, 특별히 학습 부분에서 이 생각을 늘 이제 하게 되거든요. 시중에 여러 사교육 브랜드들도 많고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말 들어봤죠? 양의 동서와 시의 고금 이런 말. 그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또 옛날이든지 오늘날이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자녀교육, 학습에 관해서 그건 없다. 이런저런 많은 이제 상업적 브랜드들이 난무하지만 이건 영원불변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그 사대부 집안에서 아이들 키울 때 어린 시절에 항상 뭘 읽혔어요. 사자소학, 또 동몽선습이라는 어린이 책도 있고요. 명심보감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이제 그죠? 읽게 하고 읽어주고 이랬어요. 그런 애들이 자라서 이제 과거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본질은 똑같아요. 자녀교육의 본질. 그래서 책 읽기,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그 학습의 가장 기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선천적인 그 요소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DNA 이런 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거죠. 이건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 아이파크 우리 도서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들 바쁘니까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1시간 이렇게 약속을 한 바람에 제가 막상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고 이래서 전부 말씀드리다 다 잘랐죠. 영어도 그렇고 뭐 책 읽기도 그렇고 이게 제일 아쉽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할 때, 10몇 년 전부터 강의를 할 때부터 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책 읽기 같으면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7월 둘째 주까지 거의 뭐 1학기 때는 길어서 18주 막 이렇게 되는데 18주 동안 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랬거든요. 그 강의들이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 그대로 올라가 있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쉬운 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 1시간을 약속 드렸지만 자꾸 제가 아쉬워서 자꾸 끌다 보니까 1시간 뭐 30분 40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혹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이제 가는 곳마다 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표현해 내는 게 쉽지 않아서 뭐 골격은 비슷하지만 어떤 질문을 받으면 이제 제 경험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다행인 것이 이제 우리 아이파크 도서관 아이솔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아파트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3월 달에는 월성 푸르지오 여기 1800세대를 하던가 그 월암초등학교 있는 거기 도서관 이름이 뭐더라? 책마루인가? 월성 푸르지오에서 3월 셋째, 넷째, 다섯째 목요일 매일 이번과 같은.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2시간 잡으라고 해놨어요. 그 학기 애들 개학했고 뭐 이러니까 엄마들 좀 덜 쫓기고 이래서 혹시 또 필요하시면 거기서 만나 뵐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설이 지나면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 이제 업무 분장을 하거든요. 새 학기를 준비해서. 그 학부모부장 선생님이 결정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학교 강의 의뢰하는 거죠. 벌써 동작 바른 학교는 3군데 전화 왔어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계속 전화 오거든요. 작년의 경우에 57개 학교를 갔는데 원래는 그보다 많겠죠. 그하고 어제 아래 제가 헤어라떼에서 머리 깎는데 그 바빠가지고 내가 한 10번을 우리 바로 옆집이라 했죠. 10번을 들락날락 했다가 겨우 10번 만에 머리를 깎았는데 제가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아줌마가 저 사람 텔레비에서 많이 본 사람이다 하면서 티브로드 가입자인가 봐. 티브로드 제 계속 나오죠. 봤어요? 교육청에서 이제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사들을 한 10명 남짓 선발해가지고 티브로드하고 이제 업무 제휴를 해서 학교 강의를 티브로드 와서 촬영해요. 촬영. 그래서 저는 지난 학기에는 이제 어디 수성구에 있는 동성초등학교인가? 서 강의하는 장면을 티브로드 촬영해서 그 계속 돌아가면서 왜 저는 BTV 가입자라서 못 봐요. 티브로드 가입자는 TV 틀면 그거부터 나오죠. BTV는 틀면 뭐 영화 소개부터 나오는데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올해 봄학기에도 저는 약속을 했는데 봄학기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수학공부법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촬영할 생각이에요. 늘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데 그렇게 이제 원래 푸르지오 도서관은 3월 15일 목요일인가? 셋째 주 목요일 15일 맞나 모르겠네. 15일, 22일, 29일 이렇게 3번 월성 푸르지오 도서관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공부법 강의라기보다는 아이들과의 소통,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이렇게 그 가라앉아 있는 호수 밑바닥에 뭐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깊숙한 곳에는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불안감 뭐 이런데 이렇게 눌려가지고 저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언제 떠오르는가 하면 이제 큰 사건 났을 때 세월호 같은 사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나니까 이제 온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다 애 학교 갔다 오면 부둥켜 안고 막 살아있어서 고맙다 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죠. 또 한 2-5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애 잡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 진심을 끌어올려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표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그 핵심으로 하는 제 강의 제목을 그렇다고 붙여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3월 9일 금요일부터 7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강의는 학습법 강의는 아니라서 뭐 젊은 엄마들한테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이와 소통하고 싶다. 아이가 내 때문에 기가 눌려가지고 뭐 주로 큰 아이들이 이렇죠.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그 그림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 공부 이야기죠. 수학 공부.
그 사회생활 잘하려면 뭐 영어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실제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 옛날에 우리 형 때도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한 분인데 우리 형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도 중학교를 못 갔거든요. 어떻게 검정고시 해가지고 우리 삼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그래서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그때 우리 형이 뭐 서울공대를 갈지 경대의대를 지원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주위에서 이제 다니던 교회 어른들이 엄마 혼자 호르몬이고 하니까 닌 장남이고 하니까 그 엄마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때 경대의대를 지원했어요. 그 당시에 본고사가 있을 때였거든요. 학력고사를 치고 그 다음 본고사를 치고 이랬는데 경대의대 합격자들의 평균 학력고사 성적보다 우리 형이 좀 낮았어요. 많이 낮은 건 아니고 좀 낮았는데 본고사에서 수학 반 문제를 더 풀어가지고 합격했잖아요. 그때 시내 매일신문사 게시판에 합격자 발표하면 막 게시판에 붙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뭐 수능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 수학이 가장 변별력 있고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58%가 수포자예요. 참 이상하죠. 이 58%가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놀았냐? 아니에요. 열심히 수학 사교육을 시켰겠지. 그죠? 다 학원 가면 선행학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58%가 수포자라는 거라. 이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절판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 원장이 한 10년 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15년 전에. 그 책이 지금도 저는 제 책꽂이 꽂혀 있어요. 99% 중학생이 헛공부하고 있다. 책 제목이.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추운데 수고하면서 돈을 버는데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스케줄 짜서 많이 이렇게 다니고 열심히 하잖아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대부분 헛일 하는 거죠. 헛일. 옛날에 교대 부처 엄마들이 다 커가지고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 맨날 그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부터 같이 팀 짜서 다니던 엄마들이 있어요. 걔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잖아. 그때 내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그때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안 만났더라면 좋을 뻔했다. 뭐 한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애들 4살인데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15살 될 때까지 열심히 10년 동안 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엄마들의 결론은 뭔지 알아요? 다 호작질했다. 이거. 오히려 가능성만 점점 줄이고 있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제 여동생 같으면 뭐 발로 차서라도 제 조카 같으면 막 머리 꿀밤 때려서라도 좀 뜯어고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3부작 연속 강의를 하면서도 좀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뭘 하고 있는데 괜히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더 불안해지거든 언제 우리 연구소에 상담하러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로 토요일 오후 점심때 이후 아니면 평일에는 7시 이후 제가 7시까지 그 7시 마지막 아이들 중학생 수학 공부하고 뭐 이러거든요. 밥 먹으면 7시 반 그 7시 반 이후에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없더라도 우리 뒤에 여러분들에게는 언니 때 모기 선생님이라고 제가 12년 전에 강의를 통해서 만난 저 엄마가 굉장히 그 엄마들을 잘 이렇게 도와줘요. 저는 뭐 입만 나불나불거리지만
우리 모기쌤은 현실적으로 아이들 다 돌보 엄마처럼 자기 집에서 엄마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해. 모기쌤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기쌤은 굉장히 뭐 사근사근하고 친절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기서 제 방에서 수학 공부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맨날 애들 잡고 있어, 쥐 잡듯이.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좋아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같이 고함을 지르고 막 이래도요, 거기는 독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뱀이 독이 없으면 물려도 안 아프죠, 안 죽어요. 근데 독이 있으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이제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자, 오늘은 수학 공부 이야기예요. 참고로 우리 애는요, 수학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천재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애가 직접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왜 천재 소리 듣는가 하면 우리 애가 굉장히 불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내신 공부를 안 해. 그건 내신은 엉망인데 수능 모의고사만 치면 100점 맞는 거라. 그러니까 다 천재력 하는 거지. 공부는 안 하고 노는 것 같은데 맨날 100점 맞으니까. 요즘처럼 물수능도 아니에요. 우리 애 때는 한 6, 7년 전이니까 그 수리 영역이, 요즘은 뭐 수학이라고 하지만 수능 수리 영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의 제목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 이렇게. 결국은 대학들이 우리 아이들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말했죠. 논술을 치는 이유도 그렇고요. 구술 면접을 보는 이유도 그렇고, 그 사고력, 풀어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이제 수능으로 연결시키면 수학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 이렇게 부르죠.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릴 때부터 길러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아 초등학교 시절의 책 읽기라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수학이나 영어에도 이 책 읽기에서 그 습득한 어떤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쳐요. 콩나물 키우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책을 읽어서 무엇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힘이죠. 자, 수학 공부에서도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아이하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잘 가려야죠. 대부분 수학 공부를 훈련하고 있어요. 이건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가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양치기 학습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양으로 승부하는 공부법이다. 그래서 자조적으로 고3 아이들이 최상위권 입시 그 세계에 가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언어예요. 그 왜 맨날 거짓말하는 양치기 있죠, 양치기. 그 양하고 문제집 드립다 푸는 양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을 자조적으로 양치기 학습법 이렇게 불러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유아 초등학교 엄마들이 특히 수학 공부에서 전부 양치기 하고 있어. 하다가 뚜껑 열려서 또 막 문제집 저 던지고 째고 막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 없다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다 보면 애들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특히 여학생들 보면 초3, 초4쯤 되면 이미 수학 포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어떤 애가 묻더라니까. 여러 명이 물었는데 내한테 수학 누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왜? 하니까 찾아가서 죽이려고. 이런 애들 많아요. 한 번은 생협에서 어떤 생협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엄마가 막 울면서 뛰어왔어요. 선생님, 오늘 내가 구원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진짜로 녹색 살림 생협이라고 저 동구인가? 왜냐면 이미 이 엄마가 딸이 초3인데 큰애가 작품 다 배려놨거든. 벌써 뭐 수학하면 넌드리를 내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던 차에 제 강의를 듣고 구원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와가지고 막 극하고 말대.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어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수학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하고 물었는데 얘들은 좀 컸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안 나와.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알아요? 화난 엄마 얼굴. 그 수학 시험지 받아드는 순간 얼굴 뻘거이가 뚜껑 김 모락모락 나는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라. 좋은 말이 별로 없죠.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 대부분 아이들 그래서 수학 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그래서 이제 요즘 입시를 수포자 입시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거 그림은 거의 어른을 위한 동화책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애벌레 탑을 묘사한 것 같죠. 서로 막 위를 꼭대기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데 서로 밟고 막 올라가다 다 떨어지고 막 이런 비극을 상징하는 거죠. 수포자들에게 물어봤대. 언제 수학을 포기했냐고? 요 빨간 보이죠? 이거 주로 중학교 1,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다고 대답해요. 사춘기도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UFC 알아요? 종합 격투기를 자주 보는데 물론 가끔씩 한 방에 갑자기 쓰러지는 애가 있어. 유리하다가도. 근데 대부분은요 1회전부터 계속 맞아가지고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죠. 로킥이라고 있는데 계속 발을 차는 거라. 다리를. 그 로킥이라고 불러요. 1회전부터 계속 로킥을 하면요 나중에는 다리가 퉁퉁퉁 부어 막 벌겋게 되고 나중에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거죠. 사실은 중학교 1, 2학년 때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훨씬 전부터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죠. 맨날 뭐 엄마들한테 뭐 날아오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러니까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 정말 순하게 생겼다고 했죠. 다 여기도 그렇잖아. 화장하고 막 이래가 막 근데 집에서 막 욕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더라니까. 저도 많이 그랬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게 기회가 한 번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제가 저 대구 비산동 비산초등학교 다니면서 반장을 했거든. 공부 잘했으니까 반장했겠죠. 요즘처럼 뭐 재미있고 웃기는 애들 반장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유증이 이제 몇 년 지나서 엄마가 우리를 다 케어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4학년 2학기부터 친척집에 갔죠. 우리 삼형제가 각각 다른 친척집을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외삼촌 집에 저는 가는데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그 동생하고 저하고 같은 기차를 타고 엄마하고 같이 올라가요. 형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미 저 전라도에 팔려갔고 전라도에 있는 큰 안경점 사환으로 팔려갔고 우리 엄마는 단돈 10원도 아끼는 왜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군것질 뭐 이런 거 전혀 개념이 없는 분인데 그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뭐 팔죠. 홍익회라고 부르는데 철도 가족들이 운영하는 거기서 삶은 계란 3개 100원 하고 팔았어요. 그 우리 엄마가 사가지고 껍질을 까서 우리한테 하나씩 주더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고 제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때 서야 비로소 그때 엄마가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사주는 그 심정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미어졌겠죠. 저는 뭐 우리의 어린이집에서 뭐 1박 2일, 2박 3일 캠프 간다는데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죠. 아이들 성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40세, 아직 40세 밑으로는 대부분 수능 세대죠, 수능 세대. 수능이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수능 모의고사라는 걸 쳐요. 1학년 때부터. 보통 이제 공립학교는 1년에 4번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걸 치죠.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은 크게 세 군데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수능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부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학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딱 2번의 모의고사를 쳐요. 6월과 9월에. 이걸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이렇게 부르죠. 3학년 6월과 9월에. 그리고 대수능, 실제 수능을 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교육청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른바 정확한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줄여서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불러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칩니다. 3, 6, 9, 11 이렇게 4번 쳐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주로 출제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주요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시 교육청이죠. 우수한 교사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2017년도 이 수능 모의고사를 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표예요. 제가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뭐 그래프도 표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캡처했어. 캡처. 여기 보시면 요즘 수능이 굉장히 쉬워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이거 뭐고 몇 학년이고 이거 고3 3월이죠. 이건 재작년 2016년 고3 3월이에요. 잘 보시면 3월 모의고사인데 국어는 보통 58점, 60점 정도 평균 점수가. 영어는 그보단 조금 낮지만 그래도 뭐 50점대예요. 근데 수학만 36점 얼마 뭐 이렇죠. 고3인데. 특히 나형이 그렇죠. 문과 애들이 치는 나형. 가형은 이과 애들, 수학을 좀 좋아하는 애들이 쳐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죠. 이게 굉장히 쉬워져서 이 정도 했어요. 2010년도 우리 애 때는 이런 모의고사를 치면요, 수리 영역의 평균이 어려우면 28점, 쉬우면 30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국어보다 평균 점수가 2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비극이. 이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안 이랬죠. 중학교 웬만한 학교에서 시험 치면 그래도 7, 80점씩 다 받고 이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우리 엄마들은 실감이 안 나. 우리 애는 저 안에 대당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애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 뛰어온다니까 엄마들이. 제가 상담을 누구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여기서 내 초등학생들하고 놀고 있어. 그죠? 저는 어린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뭐 고등학생 이상 수학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 늙어서 이제 피곤하고. 근데 실제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 고등학생 엄마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고3. 내 귀찮다 오지 마라 해도 자꾸 와. 어제 아래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둘이 와가지고 10달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분명히 이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 중학생 때까지 열심히 뭘 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물론 포기한 애들도 있지만 수학 선행학습 하고요. 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학원 다니면 다 기본 선행학습을 하죠. 근데 이 상황의 결과는 이런 거라 비극적이죠. 우리 때는 심지어 수능 치면요, 1등급은 상위 4%를 1등급이라고 해요. 하위 4%를 9등급이라고 하죠. 현 군원급제 하에서. 상위 4%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죠? 1등급이 4%죠. 근데 100점인 1등급부터 70점인 1등급까지.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 72점 이랬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로 한양대를 가냐 서울대를 가냐가 달라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1등급이라도 이 차이가 큰데 엄마도 아직 잘 모르겠죠. 아직 어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가 먼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그냥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예요. 지금도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있어요. 이거 해마다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늘 이 연구교사들이 있어요. 연구교사들이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죠. 수능은 이렇게 안 해요. 발표 안 해요.
그래서 저런 참 속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역설적으로 몇 가지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형식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도 문제 길잖아요. 그럼 애들이 읽지를 못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양호한데 못 읽어요. 안 읽는다 해야 되나? 제가 지금도 애들하고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제가 하는 꼬마 열 몇 명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데 이 골대 그 애들 엄마들도 있어서 내가 조심스럽네. 아니 문제를 읽으면 맞출 수 있는 것도 안 읽어. 두 줄짜리 문제를요 첫 줄만 읽고 한다니까. 참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뛸 노릇이에요. 수학 공부의 기본이잖아요. 수학 공부는 무조건 숫자만 보면 덤비는 거라. 곱하려고.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요 조암중학교 꼬마가 하나 있는데 얘가 우리 연구소 문 열기 전에 어딜 다녔는가 하면 동네 푸르넷 다녔거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얘가 우리 연구소 오고 나서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이제 애를 강제로 이주시킨 거라 이제.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나 푸르넷 돌아갈래 하면서. 물론 무슨 설경구도 아니고 설경구가 박하사탕 첫 장면에서 열차에 뛰어드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나 옛날로 돌아갈래 하면서 자살하잖아. 기차로 뛰어들어서. 얘가 늘 하는 말이 푸르넷 돌아갈래라. 얘는 뭐 숫자만 보면 막 곱하거나 나누려고 덤벼. 생각을 안 해, 생각. 조심스럽네. 여기도 이 아파트 안에도 뭐 오다 보니까 해법 수학 공부방도 있고 막 이러니까 물론 뭐 열심히 다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제 독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문장이 문제 소위 요즘은 이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죠. 좀 아니면 두 번 단계를 넘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김치고만 별 2개짜리 이런 거 있어요. 난이도 좀 되는 것들 문제가 길거든요. 그럼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어나 수학을 잘하려고 해도 책을 좋아해야 한다. 독해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이거 안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봐요. 엉뚱하게 뭐 이런 건 안 하고 뭐 이상한 뭐 맨사 수학 해사코 뭐 또 열받으려고 하네. 뭐 특정 브랜드를 따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 뭐 유명한 엄마들 좋아하는 막 그게 아니라니까. 특히 저학년 때는 더 그렇죠. 저학년 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 보고 자꾸 읽으라고 하면 안 돼. 제가 이번 강의를 3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들 위해서 내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연구소 나 또 그냥 왔어요. 봄에 그 엄마를 인문학 수업 들으러 오시면 내가 꼭 나눠주려고. 책 읽어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는 소책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 도서 연구에서 발간한 그 연구소의 결과를 담은 소책자예요. 엄마들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작년 가을 학기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남은 게 한 30부 있거든요. 근데 여기 70명이 신청했대. 근데 들고 올라가다가 싸움 날까봐 그냥 두고 왔어요.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지금도요, 제가 꼬마들 우리 1학년들하고도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한다고 했죠. 해보면 아이들 아직 글씨를 잘 못 써. 그런 애들 많거든요. 물론 똑똑한 애들은 척척 다 써내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3, 4학년들하고 제가 받아쓰기 게임도 해봐요. 100점 맞는 놈이 없어요. 방금 내가 책을, 얇은 책을 하나 주고 그림책 같은 거 하나 주고 이걸 여기서 내가 받아쓰기 대회를 할 테니까 너가 틀릴 만한 단어만 골라서 공부해라 하고 이제 받아쓰기를 하거든. 10문제 내도 100점을 못 만다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요.
글씨 쓰기도 어렵고 이런데 저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수학 문제에 대한 기상천외한 대답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알아요? 막 웃긴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다음 중에서 뭘 고르시오 하면 다음이 무슨 말인지 몰라. 밑에 네모 해놓고 다음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뭐 저학년들은 뭐 웃기는 해프닝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불이 이제 꺼지려고 깜빡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가 빠지게 뛴다. 뭐 이런, 기다린다.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수학에서도 이거 많아요. 한번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봐요. 정말 웃기는 대답들 많다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년이 어릴수록 많이 읽어줘야 한다. 엄마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는 이제 한글을 아니까 읽어. 네가 알아서 읽어. 스스로 읽어. 엄마 동생 돌봐야 돼. 설거지 해야 돼. 청소해야 돼. 이렇게 많이 애한테 미루줘요. 근데 책 읽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한글 알파벳을 아는 것하고 책을 읽는 건 하나가 땅 차이죠. 책을 읽을 때는요, 끊어 읽기, 호흡, 배경, 저자의 의도, 뭐 그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저도 읽다 보면 틀린다니까. 왜냐면 자꾸 나는 앞질러 가줘요. 이렇게 끝날 거야 하고 읽다가 보면 아니야.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어요? 애들한테 책 읽어주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작가가 쓴 게 달라. 자꾸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책대로 잘 못 읽어요. 물론 아이들한테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끝이 조금씩 달라도 괜찮지만, 하여튼 애들이 그 이런 호흡, 저자의 의도, 띄어읽기, 뭐 이런 숨은, 행간의 숨은 뜻 읽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고려하면서 책을 못 읽거든요. 만약에 애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흉내 내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잖아요. 영어 동화책 한 권씩 영어 동화책 한 권씩 주고 읽으라고 하면 큰 부담되죠. 버벅거리기도 해요. 철자를 다 아는데도 그래.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들이 읽어주는 걸 많이 듣는 게 좋다.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많이 알아듣게 되죠. 이건 자꾸 하면 잔소리 같아서. 이거 뭐야? 이게 왜 나오지? 자, 두 번째로 제가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수학 공부의 정의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정의를 알아야 수학 공부의 목표가 생겨요. 수학 공부의 정의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라고 수학 교육학자들이 정의했어요. 이건 누군가 하면 폴란드인가 헝가리인가 이제 나라도 생각 안 나네요. 유명한 수학자 폴리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제안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서 지금 정의돼 있어요. 수학 공부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수학 공부다. 이걸 좀 줄여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초등 버전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 공부 정의가 저러니까 수학 공부의 목표도 뭐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보시면 한 단원이 끝나면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반드시 문제 해결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한 단원을 끝내고 가장 그 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가장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뒤에. 엄마도 보니까 일단 교과서를 구경을 잘 안 하신 것 같아. 반응이 없어. 보통 구경하신 분 같으면 아 그래 있지 하고 뭐 이렇게 엄마들 다 지금 뭐 보리자루 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 그냥 교과서를 구경도 잘 안 했다 이 말이죠. 애들 교과서 다 사물함에 처박아 놓고 안 들고 오죠. 요즘은 참 편리하죠. 가방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할 때 교과서 익힘책 있잖아요. 집에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분의 교과서. 어젯밤에 이제 이 새로운 교과서가 이제 곧 발매되거든요. 학기 중에 구하지 못해. 특히 3, 4학년은 원래 바뀌죠. 그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도 예습하는데 진학교과서를 하고 있어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금 언제부터 2월 말부터인가 이제 그 발매돼요. 그리고 나면 또 학기 중에 못 구해요. 그래서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엄마들이 그 촉을 건너세우고 있다가요. 그걸 주문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것과 별도로 집에서 내가 아이들 도와줄 교과서 익힘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 3학년이다. 그러면 미리 4학년 교과서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뭐 교과서 바뀔 텐데요. 뭐 바뀌더라도 바뀌어서 버리더라도 교과서 얼마 안 하거든요. 우리 연구소 오는 엄마도 어제 단톡방에 올리니까 막 전부 막 이제 우리 모기님이 미리 카니까 지금 3학년 애들도 4학년 거 5학년 거까지 막 사놓고 있죠. 나중에 교과서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가 막 어디 남의 거 빌려다가 막 이래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집에 반드시 교과서 익힘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야기 할 때 맞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학 공부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표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가끔씩 혼란스럽잖아요. 내 구몬을 할지 싱크빅을 할지 눈높이를 할지 헷갈리죠. 그럴 때 뭘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하고 이 학습지를 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연산 능력을 기르는 것인가. 이걸 구분해야 돼. 구분. 많은 엄마들이 가진 생각 가운데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시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어떤 학원이 있다고 칩시다. 설대학원이라고 쳐요. 설대학원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그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수학에 정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재들이죠. 그러면 설대학원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 밀리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학원을 찾아가 엄마들이, 돼지 엄마들이 팀을 짜가지고 찾아가서 뭐라고 요구하는 줄 알아요? 학원에 대해서 설대학원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계속 도미노처럼. 그러다 보니까 다 선행학습 흉내는 내야 돼요. 왜? 설대학원처럼, 대치동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학을 따라가는 성취 정도는 천양지차인데, 그죠? 대구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불필요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학의 정석을 하고 있는데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그걸 하는 애들은 정말 뛰어난 애들이죠. 대구에 손 꼽는 애들은. 근데 이걸 다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면,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도미노의 마지막에 갈수록 아이들은 전부 엎어지는 거지. 진도는 많이 나가는데 내용 소화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어디 가는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교육부에서 선행학습 금지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는 절대로 선행학습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사교육은 통제를 못하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불러가지고 연수도 받았어요. 서울 올라가서 선행학습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어디서 개념 이야기는 들어가지고 지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가면 꽂이에 책 많이 꽂혀있죠. 세계명작 이런 거. 제목을 하도 봐가지고 내가 안 읽고도 마치 읽은 것 같은. 그 줄거리는 좀 알잖아. 뭐 주인공 이름하고. 그죠? 이런 착시처럼 아이들 수학도 똑같아요. 지가 잘 모르면서 한번 다뤄봤어. 학원에서 뭐 이름은 들어봤어. 그럼 마치 배운 것처럼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죠. 이게 뭐야? 또 나오노?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은 표예요. 다시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다 선행학습을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수학의 평균이 점수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학습은 뭐랄까 이거 하여튼 아주 나쁜 거다. 뭐 유시가 문자가 생각 안 나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행학습보다는 오히려 복습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겠죠? 그 세계의 대결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장면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알파고 바둑도 이세돌 졌어.
지고 나서 알파고 대신 바둑둔 그 회사 관계자는 자리를 떴어. 근데 이세돌은 앉아서 지금 주변에 다 프로기사들이에요. 프로기사라고 뭐 하는 거 있는 줄 알아요? 방금 둔 바둑을 다시 놓아보고 있는 거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뒀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이렇게 뒀으면 어땠을까?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복기라고 불러요. 바둑 복기. 바둑을 한 4급 이상 두면 누가 애기가 와서 바둑 두던 거 한 200개, 300개 넣는 걸 확 어떻게 훌치거나 이러죠. 4급 이상 두면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10년 전이거든 복귀가 가능해, 프로기사들은. 왜 그런가 하면 한 수 한 수를 둘 때 다 그 수를 왜 거기에 두는지에 대한 논리적 이유가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놓는 게 아니고 이유를 두고 내가 이렇게 놓으면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A, B, C, D, E일 것이야. A의 경우에 나는 또 이렇게 둬야지 이렇게 둬야지 했어.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프로기사들은 60수까지 읽는데 각각의 경우마다, 그러니까 논리적 이유를 가지고 뒀으니까 훌쳐도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저도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제 10대 때 검정고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집은 가난하지 이제. 그래서 학원은 뭐 다니거나 이럴 수 없지. 그래서 제가 시립도서관 가서 공부했거든요. 저 비산동 살 때 그 시립도서관 달성분관이라고 거기 티켓이 20원밖에 안 해.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도서관을 갈 때마다 시장을 통과해요. 인동천 시장이라고 비산 이동에 가면 있는데 시장을 통과하는데 시장 앞에 유리판, 거울하고 유리 갈아 끼우고 출장 유리 갈아 끼우고 거울 팔고 이런 가게가 있어요. 그 앞을 늘 지나갔는데 그 앞에 그 가게 사장님 하는 아저씨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보이는 꼼보 아저씨하고 둘이서 맨날 바둑을 두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다가 그걸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분, 일주일 후에는 5분, 한 달 후에는 30분. 제가 그때 바둑을 한 8급 정도 떴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동네 바둑으로. 하루는 그걸 갈아 끼우는 파는 아저씨가 출장 갔어. 유리 갈아 끼우러. 그러니까 이 꼼보 아저씨가 상대가 없잖아요. 내가 자주 구경하니까 그럼 자네가 한번 앉아보게 하디만은 저하고 한번 두자는 거라. 딱 떴는데 이 아저씨가 저보고 하는 거, 그 아저씨 그때 4급이었거든. 자네 한 8급쯤 되겠네 이카더라고. 근데 8급 하면서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그 아저씨 이기려고 제가 머리맡에 항상 바둑책을 들고 있잖아요. 잘 때도 바둑판에 이 바둑책을 놓아보고 이렇게 잤다니까. 오랜만에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때 공장 다니다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더 이상 공장에 못 다니고 서문시장 지하에 그 김밥, 약밥 하는 그런 식당가에 이제 일했는데 엄마 고생하면서 이제 아들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바둑 공부를 하니까 엄마 열받아가지고 부엌칼로 바둑판을 쪼개더라니까. 그럼 저는 다시 본드로 붙여가지고 또 하고. 제가 경북대학교 들어갔을 때 신입생 중에 바둑을 제일 잘 떴어요. 진짜 실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그 동아리 회원 모집하거든요. 옛날 말로 하면 서클인데 바둑반 복형기후회라고 하는데 복현동에 경대 있잖아요. 그래서 복형기후회라고 하는데 애들이 천막 쳐놓고 신입 회원을 모집하더라고. 근데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고학년들이 쭉 앉아서 이제 후배들 꼬시는 거죠. 그 바둑판도 쫙 진열해놓고 뭐 바둑 해설판도 갖다 놓고. 제가 거기 갔더니 바둑 좀 뜰 줄 아네. 좀 뜰 줄 안다니까 한번 떠보자. 근데 거기 그 천막 안에 있는 고학년들 다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전화를 거는 거라. 어디에 전화 거는 거 하니까 의대에, 삼덕동에 의대 있죠. 의대 본과에 그 기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애가 있어. 걔를 막 전화로 부르더라니까. 저거 쪽팔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의대 본과 3학년인가 그때 걔가 택시 타고 왔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그죠? 수학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걸 자꾸 검토하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늘 물어보거든요. 니 왜 이렇게 생각했니? 유명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좀 은퇴하신 분이지만, 그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교수 하셨고, 7차 교육과정 수학교과서 편찬 위원장 하셨던 배종수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텔레비에 맨날 나와가지고 EBS 같은데, 삐에로 복장을 하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엄마들한테 권하잖아. 아이들한테 물어보라고.
왜 이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왜 이렇게 생각했니? 계속 아이들로 하면 생각하게 하라는 거라. 그러면 애들 버벅거려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푸르넷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 거야. 그냥 숫자 보고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고는 늘 했던 것이라서 쉬운데, 틀릴 값이라도 뭔가를 손댈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 교과서를 딱 보면요,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하거든. 왜 이렇게 생각해 풀었는지 뭐 이야기해 보시오. 애들 거기 다 비우고 와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이렇게 하거든. 그 숫자가 없어.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표현해야 돼. 근데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다 비우고 지나가죠. 그 숫자만 발견되면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하고, 이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한 번 뒤처리면 따라잡을 수 없다는데, 이거 다 물론 계단식 학문이라서 어릴 때 전학년에서 배운 것을 차곡차곡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등 수학은요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 지금 원래 6학년 올라가는 애가 있는데, 여기 한솔초등학교 다녀요. 지금 5학년이지. 얘가 3학년 때 우리 연구소 왔어요. 그때 수학 점수 몇 점이더라? 3학년 때 월전초등학교 다니면서 수학 점수를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40 몇 점? 30 몇 점? 이런 상태로 왔어. 수학만 보면 막 두려워하고 떨고요. 왜 그랬는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좀 관심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푸르미닷컴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하엄맘의 불량육아 들어봤어요? 그 아줌마가 하엄맘의 불량육아 조직원이에요. 불량육아 하엄맘 책 냈죠. 하엄맘의 불량육아라고. 거기 뭐 카페인가 뭐 있잖아, 블로그인가. 거기 가면 추종자가 있고 조직원이 있어. 조직원은 하엄맘이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돼. 그럼 조직원이라. 그 아줌마 조직원이야. 자기 카드 자기들끼리 조직원이 있대. 하여튼 뭐 열심히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냥 관심 없는 엄마가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애한테 어릴 때 하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1학년인데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계산을 했대. 책상 밑에 손가락을 숨겨놓고 그걸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엄마가 자로 손가락을 때렸다나? 그때 애가 딱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수학만 보면 두려워하고 손을 떠는 그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미술도 못해. 손을 떨어가지고 미술 시간 내에 과제를 다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엄마도 잘 몰라서 그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 왜 학교에서 구체물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는 바둑돌이나 나뭇가지나 성냥개비나 이런 걸 가져오라 했어요. 요즘 학교에서 다 준비해 주죠. 수타일도 있고요. 이 구체물이죠, 구체물. 처음에 배우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건 수는 추상적인 기호고 약속이고, 또 현실 생활에서는 그죠? 이런 바둑돌이나 성냥개비는 구체물을 가지고 대응시키는 거죠. 바둑돌 10개를 숫자 10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 숫자는 굉장히 어려운 추상이고, 현실 안에서 뭐예요? 사탕 5개, 그죠? 뭐 젓가락 2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구체물과 숫자를 대응시키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 왜냐하면 숫자는, 수학은 학년이 올라가서 추상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체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데, 근데 엄마들 바라면 어때요? 구체물 없이 머리로만 계산하기를 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구체물 못 사용하게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렸고, 우리 모기님이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네 마음껏 손가락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정말 다른 마음으로 이제. 그랬더니 애가 점점 이제 자존감이 회복돼가지고요. 3학년 때 40 몇 점 맞던 애가 그다음 얼마나 났지? 하여튼 1년 후에요, 수학 점수 90 몇 점이 됐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미술 시간에 처음으로 포스터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생애 처음으로 4학년 가을에 장려상을 받았어. 교내 뭐 무슨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장려상.
보통 아이들이 최우수상 받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때 경사가 났잖아. 그래가 뭐 우리 카톡방에 막 사진 찍어 올리고요. 엄마 한턱 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해도 괜찮다. 막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하니까 엄마들 이상한 논리 가지고 있어. 니는 수학을 못하니까 더 많이 해야 돼. 이건 더 애 조지는 거죠, 완전히. 어려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이제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고. 우리 연구소에 그런 꼬마들 이상하게 많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애 3학년인데 1학년 과정을 하는 거라. 우리 모기님이 그걸 잘하는데, 요 월암초등학교 다니는 꼬마인데 어릴 때 귀가 아파가지고 중이염인가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아무 소리를 못 들었어. 그 중요한 유아 시기에 1년 동안 아무런 습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했던 거라. 그래서 3학년 오니까 막 애가 왔는데, 그죠? 너무 뭐 수학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2년 전에 그거부터 하고. 근데 집에서는 막 그것도 모르고 막 할매가 막 빡시게 뭐 자꾸 시키고 막 있잖아요. 그래가 그 집 할매하고도 많이 막 의견 충돌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애들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걔는 수학을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겨울에 어떤 녀석, 월서초등학교 가서 제가 2년 연속 강의를 했거든, 학부모 교육. 거기서 어떤 아줌마가 진짜 큰 체를 하는 엄마가 애 새 키우는데 어떻게 왔더라? 우리 연구소 찾아왔어. 그 처음에는 정탐하러 왔어. 그 따뜻하고 뭐 애들이 적응을 잘하고 이러니까 애 셋을 이제 데리고 우리 연구소에 출입하는데, 그중 둘째 뭐 심화를, 그죠? 얼마? 지금 3학년인데 1학기 수학 성적이 월서초등학교에서 27점? 29점 받고 왔어. 형은 그 한 학년 높은 4학년짜리는 저하고 수학 공부하고 3학년짜리 열마는 저 모기님하고 하는데 29점 받고 왔다. 걔가 우리 연구소 오고 나서부터 맨날 저 모기쌤 방에서는 고함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라. 모기님 고함질 얼마나 안 칼진 줄 알아요? 피곤하다니까. 근데 문 꼭 닫고 안 나가잖아. 내가 밖에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또 내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더 큰 사고 치거든. 저는 문 꼭 닫고 막 이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이제 저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있어. 근데 이번에 월서초등학교 기말고사 쳤는데 있잖아요.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하는 말이, 인마가 시험 어땠어? 하니까 뭐 쉬웠어요 한다니까. 보통 쉬우면 내 70점이라 했죠. 시험 치고 나서 쉽다 하는 놈들 보면 난이도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런 애들은 보통 70점 정도 판다니까. 어렵다 하는 애들 보면 이제 95점. 그죠? 막 한 문제 헷갈린다 하면서 교과서 찾아보고 막 이런다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90 몇 점, 100점 뭐 이렇죠. 근데 일반인이 쉽다 하는 29점짜리가 시험 치고 나서 쉽다 하니까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니까. 근데 실제로 딱 그게 인증샷 엄마들 보고, 왜냐면 애들한테 우리 저 인센티브를 걸거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80점 맞은 놈은 이번에 90점 이상 받으면 상금 10,000원 하면서 100점 받으면 20,000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걸어 놓으니까 이 인증샷을 할 수 없이 찍어 올려야 돼, 성적표. 그 얘가 진짜 97점을 받은 거라. 29점에서. 그 얘는 모기님한테 10,000원 받고, 저는 또 우리 연구소에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놈한테 10,000원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 20 몇 점 오른 누나들이 있었는데 얘가 뭐 얼마 올랐어요? 29점에서 97점. 잽이 되나? 그랬더니 애들이 다 카더라고. 나는 다음 기말 개판으로 치고, 어? 그 다음에 확 올려가지고 상금 10,000원 더 받을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좀 수학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또 다 모르다 보니까 불안하고 이래서 자꾸 속상하고 막 돕고는 싶은데 한 방에 알아듣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오라통 터지잖아? 그럼 뚜껑 열리고 고함 지르고 하거든요. 저도 애들하고 수학 공부해보면 억장이 무너져. 우리 애도 아닌데. 한숨이 막 나고 밤에 잠이 안 와. 아니, 실제로요, 지금 영남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얘가 요 신월 나오고 뭐 엄마가 무슨 바람이 들은지 무슨 뭐 사이클 선수 시킨다고 체중을 보냈다? 누구한테 꼭 시켜가지고 체중 가가지고 맨날 막
기숙사 생활하면서 괴롭힘 당하고 막 이렇게 애는 평범한 애인데 작은데 사이클 타려고 하니까 고등부 최고 애들하고 같이 로드 그 길에 막 나가거든요. 그럼 위험하거든. 내리막 같은 데 내려올 때 자전거 잘 못하면 큰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래요. 선수들 자전거 타면. 그러니까 최고 코치가 얘는 하면 안 되겠다고 엄마한테 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체중 한 학기 다니다 그만두고 그죠? 다시 돌아왔어. 이 엄마가 이애 7살 때인가 제 강의를 들었거든. 근데 뭐 했는 거 몰라 그동안. 듣기만 했지. 영향은 안 받고 듣기만 했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영남중학교 전화 왔잖아. 근데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친한데 이 엄마 맨날 그죠? 우리 연구소 오고 이러는데 뭐 어떤 때는 내가 옷도 하나 사주고 막 우리 거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이야기를 내가 우리 1학년 이번 가을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연구소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체중 갈 거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뛴다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거 언제 하는 거지? 3학년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에 덧셈이니까 3학년이나 4학년 때 하는 건데 그걸 내한테 묻고 있어. 그 어떻게 억장 무너지죠? 내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얘만 생각. 그랬다가 막 고함을 질렀다가 윽박 질렀다가 막 협박했다가 우리 연구소 애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협박이 제가 니 자꾸 이렇게 사면 요 옆에 한상철 보낸대 하면서 요 유명한 이 동네 수학학원 한상철 뭐 때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바로 위에도요 알파 수학도 있고 TND 수학도 있고 뭐 많아.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벌벌 떨면서 막 시킨 대로 해요. 다른 데 가면 막 수학 숙제를 엄청 내주고 막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녀봤죠? 그러면 숙제 많이 내주거든. 숙제 풀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라.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놈 같으면 집구석에서 그냥 해도 되지. 그러니까 혹시 어렵더라도 그죠? 초등 수학은 별거 아니니까 양이나 난이도에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이도는 점점 쉬워지죠.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초중고등학교 수학의 분량이 많고 어려워서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번에 3학년 거 가서 바뀌죠. 그 어려운 거 다 5학년으로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포기할 게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동안 6년 동안 하는 수학 해봐야 양으로 하면 한 칸밖에 안 돼. 한 칸. 고등학교 이과에서 배우는 이게 19칸이거든. 분량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6년 횟수로는 6년이지만 애들 철 들고 나서 하면요 얼마 한 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아이들 학습 의지가 있고 그죠? 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체중애한테는 내가 오만짓 다 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1학년 거 내가 따로 사다 놓고 막히면 1학년 거 다시 하고 안 돼가지고 지난 가을에는 4학년 5학년에 처음에 약수와 배수 최대 공역에서 최소 공배수 이런 거 나오거든. 그게 초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걸 해야 기본적으로 분수에 계산할 수 있어요. 통분할 수 있고 통분. 그래가지고 5학년 거 다시 다 하고 그리고 또 중학교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겨우 허덕거리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하다 보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자와 식 이런 거 있거든요. A 곱하기 B는 곱하기를 생략하고 AB라고 나타내죠. 중학교 가면. 자 이런 거 이제 1학년 때 1학기 때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음수가 등장하죠. 마이너스 더하기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애들 정말 헤매거든. 여기 오면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제 또 힘들어 하더라고. 그 지금 중학교 1학년 진학 교과서를 내가 다시 또 프린트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면 지난 그 어려워하는 원인을 찾아서 클리닉 해야 돼. 클리닉. 그 수학 공부는 뭐 무턱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애는요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영남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610명인가? 신입생 601명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별난지 입학도 하기 전에 2월달에 학부모 상담한다고 부르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제가 가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재단 이사장 아들이라 하던가? 휴지 없어. 상담하러 갔더니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중학교 때부터 올라오는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이 대외비 봉투가 있어요. 그 뭐 학생생활 기록부라고. 이거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죠. 학교에서 학교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생활 기록부를 뜯어가지고 쭉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아드님은 중학교 때 한 6, 7% 했네요 하면서 6, 7%면 반에서 한 3, 4등 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말 듣고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내 아들인데 그랬어. 그런데 말했죠. 담임한테 진짜 큰 소리 쳤다니까. 우리 애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느라고 내신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1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 내가. 실제로 담임한테. 그리고 나서 고3 3월이 돼서 입학하고 3월달에 첫 모의고사 친다 했죠. 교육청 모의고사. 그 아이의 중학교 과정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고1 모의고사예요. 고1 모의고사를 쳤는데 우리 영남고등학교 610명 중에 그때 첫 시험에 3등을 했어. 내신 6, 7%인데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큰 소리 친 대로 1년이 지났는데 그 학교에서 1등을 했잖아. 601명 중에. 그랬더니 바로 그 전에 1등 하던 엄마한테 전화 왔어. 우리 집에. 진짜요. 그래 우리 와이프가 받았어. 그래 우리 와이프가 저를 바꿔줘도 우리 집 교육 담당은 아빠입니다. 제가 받으니까 이 엄마 바로 끊어보대.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하면서 왜 정기권에서 노는 엄마들 모임 있잖아. 그런 거 하려고 이제 걔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이과 가가지고 메이저 5대 의대 안에 드는 울산대 의대를 갔어. 요 진천동 살았어요. 진천동이 전부요. 신라병원 뒷동네 거기. 근데 하여튼 영남고등 가니까 모의고사 성적하고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50명과 60명을 뽑더라고. 그래서 특설방 해가지고 야자를 더 시키는 거라. 보통 7시부터 9시까지 일반 야자를 하는데 교실에서 9시 이후에는 밤 11시까지 이상한 정신병동 같은 데 넣어놓고 독서대 하나씩 쫙 주고 50명에서 60명을 성적순으로 쫙. 우리 애 싫어해요. 우리가 그 정신병동 같아서 가기 싫다 해가지고 제가 학교 가고 막 싸워가지고 빼냈거든. 그때 우리 애 하는 말이 9시가 딱 돼서 그 교실로 딱 옮기면 동시에 가방에서 책을 쫙 일찍 꺼낸다는 거라. 다 뭐 꺼내게요. 수학의 정석.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수학의 정석은 뭐 낡았고 뭐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헛소리해서 하면서 피해간다니까. 그리고 딴 거 찾지. 개념원리니 뭐 수학의 바이블이니 뭐. 수학의 정석을 다 꺼내게 돼서 공부 잘하는데 아직도. 수학의 정석 꺼내는데 대부분이 뭘 꺼내요. 수학의 정석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정석이 있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거 있죠. 이런 거 아나? 수학의 정석도 몇 단계 있다니까. 그래가 미분과 적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애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정석을 딱 꺼냈어요. 수학 10-가학 하면서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근데 다른 애들이 다 뭘 꺼낼게요? 막 다른 애는 미분과 적분 꺼내고 막.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선행학습 해가지고. 이상하죠? 우리 애는 학교 진도보다 보통 한 2달 정도 빨랐어요. 2달 정도. 예습하는 수준이죠. 근데 그 60명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수학의 정석을 다 선행학습하고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를 딱 쳤잖아요. 쳤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601명 중에 100점이 2명인가 밖에 없었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애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도를 나가는 것과 나간 진도를 소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아무리 나가서 뭐 소용없는 거죠. 내가 그걸 얼마나 소화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다 겉멋이지 겉멋. 그렇게 겉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죠. 의대 정도 가려면 수학의 정석을 7바퀴 돌려야 한다. 이게 입시계의 정설이거든. 왜 그런 줄 알아요? 건성건성으로 하니까 여러 번 돌려서 메꿔야 되는 거야. 맹세코 말하자면 우리 애는요 수학의 정석 딱 한 번 했어요. 한 바퀴. 물론 오답 처리까지 하면 그거 2바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연구소 오면 지금도 우리 애가 썼던 수학의 정석 있어요. 제가 너무 두꺼워서 애가 공부하는데 질릴까봐 일부러 그걸 다 쪼갰잖아. 분책. 제가 옛날에 14살 때 첫 직장이 인쇄소 사원이었거든요.
인쇄소 사원하면서 배운 거라. 책 제본하는 방법. 수제 제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4살 때 배운 그 인쇄소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우리 애 키우면서 다 써먹었잖아. 책 분책하고 합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도 우리 수학의 정석 분책은 그대로 있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 틀린 문제 다 체크돼 있고 이러니까. 또 저학년 엄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지. 수학 공부의 목표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연산으로 질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싫어하는 거예요. 수학이 뭔가 좀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아예 어릴 때부터 질려. 맨날 뭐 구구단 시키자고 뭐 야하는 것도 얌전한 거 이 정도는 얌전한 거라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져요. 학습지 받으면 매 바닥 다 이런 거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수학인 줄 알죠. 심지어는 뭐 차마 무슨 브랜드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떤 학습지 시키면 요런 거 주죠. 요런 거 초시계. 차마 내가 이거 갈았잖아 저. 엄마들 초시계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막 한 바닥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100m 달리기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기록 재는 것처럼 재고요. 애들도 순진하니까 또 재밌어 한다 처음에는. 근데 이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오죠. 한계.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이게 전형적인 단거리 경주인 거라. 자녀교육은 뭐라고요? 마라톤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단거리 경주하다 보면 일찍 전력 질주하다 보면 다 지쳐서 쓰러져.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요 42.19km를 뛰잖아요. 보통은 언제 전력 질주한 줄 알아요? 35km 지점. 이거 스퍼트 지점이라고 부르죠. 그 전까지는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 근데 큰 중요한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올림픽 같은 거 나가보면 국가대표들 3명씩 나오거든. 기록되는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3명 나가죠.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기록 보이자는 역할이 뭐예요? 상대방 국가의 유력한 선수들을 교란시키는 거라. 이런 역할을 부여받아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기록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선수 출신들이 좀 달려나가줘서 그 동호인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러요. 동네마다 보면 꼭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옆에네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뭘 돌리고 있어. 그럼 우리 다 불안하죠.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뒤처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페이스메이커처럼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마라톤 대회에서는 페이스메이커는 10km 지점에서 20km 지점 사이에 텔레비에 동아 마라톤 같은 거 하면 제일 앞에 화면에 잡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면에서 사라지고 없죠. 페이스메이커가 뛴다고 같이 뛰면 다 엎어지는 거라.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잘 뛰는 우승 후보들은 항상 페이스메이커보다 좀 떨어져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거기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죠. 그러다가 35km 지점쯤 되면 이제 전력을 질주하는 거라. 그리고 이놈의 마라톤 코스라는 게 또 대회마다 달라가지고 어디 언덕이 나타날지 바람이 어디서 불지 아무도 몰라요. 아이들 크는 과정도 똑같아요. 언제 우리 애가 큰 병을 앓을지, 언제 사춘기가 와서 막 지금 한 5학년쯤 되면 벌써 뭐 눈빛이 달라져 애들. 알아요? 어제도 우리 5학년 6학년 올라가는 뭐 심한 둘이 수학 공부하면서 지구들이 대화하는 거 들으니까 이제는 엄마 아무리 잔소리해도 겁이 안 나. 옛날에 막 잔소리하면 벌벌 떨고 막 애들 이랬거든. 지금 엄마 잔소리 해봐야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뭐 이렇게 한다니까. 애들 눈빛이나 태도가 달라. 이게 마라톤을 말하면요 무슨 언덕을 만난 거죠. 언덕에 대부분 걸어 올라가잖아. 지쳐가지고. 황영조가 옛날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는데 그때 그 마의 언덕에서 일본 애하고 둘이 막 마지막 경쟁을 벌였죠. 그 유명한 언덕을 뭐라 하면 몬주익 언덕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광장 같은 거지. 7호 광장, 3호 광장 이러듯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은 주로 언덕이라고 하죠. 언덕, 골고다 언덕 뭐 이런 식으로. 그 몬주익 언덕, 바르셀로나 가면 유명한 언덕이 있대요. 바르셀로나 시가를 쫙 한눈에 내려다보면 그 몬주익 언덕을 그 황영조가 일본 애를 제끼고 뛰어 올라갔죠. 자, 자녀교육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거리 경주할 때 초재듯이 100m 달리기 할 때 초재듯이 애 문제 풀리고 초재고 하는 이런 미친 짓을 이거 뭐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 미안해. 근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거나 뭐 기적의 계산법 개사코 뭐 이상한 거 하여튼. 연산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연산은 기본인데, 그죠? 아이들 때가 되면 다 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와서 전표 보고 계속 더하기 하고 있더라? 연산 다 하죠. 혹시 백화점 아가씨가 잘못 찍어가지고 과다 청구한 거 없나 다 막 하죠. 가계부 적고 막. 연산 다 하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연산 잘했어요? 알아서 다 하게 된다니까, 때가 되면. 좀 늦을 뿐이죠. 근데 연산 늦은 애들 자꾸 다그치고 막 있잖아요. 니는 늦으니까 더 많이 해야 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어려워하고 늦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다려야 되죠. 애가 좀 뭐가 포텐이 터질 때까지. 애들 키가 자라는 것도 그렇다고 했죠.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 확 자라.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 작다가 중학교 때 확 자라는 애가 있어.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 2월생이라서 일찍 들어갔다 했죠. 그래가지고 항상 제일 작았어요. 항상 깃발 들고 운동장에 모일 때 제일 앞에 서고,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무조건 꼴찌. 4명 뛰면 4등, 6명 뛰면 6등.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애 기죽을까봐 일부러 아빠 달리기를, 운동회 때문에 내 아빠 달리기 나갔다니까. 저는 축구를 늘 하기 때문에 지금 무릎 다쳐가 못한 지 1년 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축구를 늘 했으니까 제가 원래 잘 뛰는 사람은 아니지만 직장생활하는 아빠들에 비해서는 항상 뛰고 있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달라. 저 따라잡으려고 아빠들 막 엎어지고 막 이런, 엎어지고 피나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내가 운동회 때 아빠 달리기만 하면 1등 했거든. 그리고 일부러 요 도장 찍어가 비누 타가지고 우리 애 반에 찾아가잖아요. 그걸 몇 년 하니까 벌써 제가 뛰면 우리 애 반에서 막 함성이 들려. 와, 명혁이 아빠다 하면서 막. 우리 애 너무 기가 죽을까봐 내가 맨날 꼴찌했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됐는데 계주 대표 됐다 이거. 근데 너무 놀래고 기뻐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래 됐노 하니까 몰라, 경도를 열심히 했나봐 하면서. 경찰과 도둑놀이가 유행했거든. 맨날 잡으러 뛰댕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만 경찰과 도둑놀이 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 애는 중학교 2학년쯤에 확 좀 잘한 거죠. 제일 작았다가 이 신체도 그렇고요, 인지 능력도 아이마다, 그 아이의 유전자마다 언제 자랄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 보면 좀 눈머리가 튀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데 대한 아이 한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죠?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쪼아붙이죠. 3월생하고 10월생하고 하나가 딱 차이예요. 여러분들 저학년들 경험해봤죠? 이거 하나가 딱 차이니까. 우리 애 처음 학교 가가지고 여자친구들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와, 누님 같아, 누님. 진짜로 애들은 막 성숙해가지고 막, 우리 애는 말란데 얘들은 누님이라, 누님.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기다리고 이래야 되죠. 이건 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이렇게 쪼아붙일 일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연산은 제일 피크가 언제인 줄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 배워, 큰 수. 뭐 조, 개사코 막. 그때 머리 터진다니까? 애들 해오는 거 나도 채점할 때 머리 터져요. 너무 길어가지고. 동그라미를 몇 개 붙였는지 다 네 자씩 끊어가면 샬리가 채점해야 되니까. 미친다니까? 근데 수능 치면 어떻게 돼요? 수능에서는 대부분 정답이 0, -1.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런 자료들 많이 있어요. 수능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문제의, 수능 치고 나면 문제에 대해서 의의 제기하죠. 의의 제기에 대한 교과평의 답변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읽어보면 그죠? 수능 어떻게 내는지 알 수 있어. 과학이라니까, 과학. 근데 수능을 낼 때 교수들 다 불러서 어디 콘도 같은 데 가두죠, 2달 동안. 가두고 시중의 문제집을 다 줘요. 주면서 여기서 똑같은 문제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그때 교육부에서 교수들이 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수능에 수학에 30문제가 나와. 30문제 중에 5문제는 주관식이에요. 알아? 주관식 단답형인데 교육부의 지침 중에 하나가 주관식 단답형의 정답은 2자릿수 이하의 자연수로 하라, 이렇게. 그런 지침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관식 안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더라도 128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 2자릿수 이하의 자연수로 내니까 주로 뭐 0, 1 이런 걸 찍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연산은
비중이 감소한다. 초등학교 때는 연산이 거의 다지만 갈수록 줄어들어서 큰 부담 안 느껴도 돼요.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문제 못 풀지 연산 못해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90% 연산이죠. 근데 올라가면서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산은 기본이지, 기본. 그 뭐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닌데 때가 되면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애 잡아가지고 자존감 떨어뜨리고 수학을 완전히 원수처럼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릴 때는 연필과 종이라는 수학을 가능하면 줄이고 어떻게 해요? 구체물이나 장난감, 수학 교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노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수 가르기, 수 모으기 배우죠. 합해서 5가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난감이 할리갈리죠. 할리갈리 다 알죠? 자, 시간이 왜 이리 잘 가노? 벌써 12시 다 돼가네요. 할리갈리 보면 이거 과일 모여 가지고 합해서 5가 되면 종을 먼저 치고 상대방 카드를 뺏어오는 이런 놀이예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1학년 때 수 나누기, 수 모으기 할 때 애들 눈치채지 않게 이거 해보는 거죠. 이게 공부라니까. 이런 장난감들 진짜 많아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오고 6학년 때 나와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이름을 모르더라 엄마들이. 지오보드라고, 지오보드. 자, 수학을 크게 둘로 나눠요. 대수와 기하. 어려운 말로 하면 대수는 수를 다룬 영역이죠. 이걸 영어로 엘지브로 이렇게. 그 기하를 뭐라고 해요? 지오메트리 이렇게 불러요. 도형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지오보드라고 하는 거라. 뭐 먹어가면 다 팔죠? 이거 모르나? 알아요? 교과서 안 봐? 큰일 났네. 아, 우리 애가 옛날에 그 전에 이야기했죠. 저 대구광역시 초등학교 창의력 경진대회 했다고 했죠. 거기에 수학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지오보드에 여기 만들어 왔나 모르겠네. 요거 이게 실제로 가서 지오보드에 이렇게 10개의 못을 주고, 지오보드는 뭐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가 많잖아요. 요 10개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찍어놨잖아요. 요 10개의 돌기를 주고 여기에 고무줄을 걸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도록 최대한 많은 고무줄을 걸어보라, 이게 나왔어요. 창의력 경진대회. 그래서 내가 칠판 필요. 자, 넓이가 2가 되게 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2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런 삼각형 고무줄을 걸면 여기 넓이가 2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맞아요? 요런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 다음에 밑변을 요렇게 2로 하고 뾰족하게 요렇게 이래도 되죠? 이것도 또 4개 있어. 8개죠? 또 잘 생각해봐요. 밑변이 1이 되고 높이가 4가 되면 요것도 되죠? 요건 반대쪽도 있죠? 벌써 10개 찾았어요, 제가. 우리 애는 15개인가 썼다 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은 나 아무리 봐도 없어. 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오보드 이런 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그 문방구, 한솔문구 이런 데 가면 다 팔아? 나는 뭐 용천문구는 모르겠고. 용천문구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또 유아 때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놀잇감을 가지고 수학에 접근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질리지 않죠. 자, 지오보드 이거 뭐예요? 칠교놀이. 동양에서는 칠교놀이라고 서양에서는 탱그램이라고 불러요. 이 전설적인 평면 도형의 뒤집기 놀이 이거 많이 하죠. 워크시트도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가면 있고 딸려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워크시트를 맞춰보는, 정사각형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워크시트를 주죠. 그래서 그 워크시트대로 맞춰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도형 돌리기, 도형 뒤집기. 도형 돌리기 애들 미칠락 한다 하더라고. 우리 3학년인가 도형 돌리기가? 2학년인가 3학년에 나오죠. 3학년에. 4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갔다고. 그 도형 돌리기 3학년에 있었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막 머리 쥐 뜯는다니까. 그런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특히 여학생들 이거 어려워하지. 대부분 여학생들은 어릴 때 인형 옷 갈아입히기, 인형 색칠하기 이런 놀이 하거든.
남자애들은 레고 하잖아요. 여기서 공간지각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 여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법시험 치면 이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했거든. 그러니까 7견놀이 이거 꼭 갖고 놀아야 돼. 이런 건 집안의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잠수에 가면요, 부지런한 엄마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때 7견놀이를 워크시트로 맞추잖아요. 그럼 그걸 사진 찍어. 그래서 그걸 다 프린트해서요. 이거 제본해가지고 방학 과제물로 낸다니까. 그럼 방학 과제물 최우수상 이런 거 받잖아. 이 유명한 하노이 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력과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놀잇감이죠. 어디 라오스인가 뭐 어디 가면 하노이, 베트남이구나. 베트남에 하노이라는, 맞나? 도시 있죠. 거기 무슨 사원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는데,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있는 요 9개의 원반을 이쪽으로 옮기면 돼. 아무 쪽으로든지 옮기는데 규칙은 딱 하나 있어요. 큰 원반이 작은 원반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걸 9개로 옮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요걸 먼저 요리 옮기고 요걸 요리 옮겨야 돼요. 그리고 요걸 요리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큰 원반이 아래로 가죠. 이걸 이제 9개로 해야 되니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집중력도 길러지고요. 그렇죠. 유명한 하노이 탑, 지능개발 도구인데, 제가 영화 혹성탈출 시리즈 보다 보니까 그 뭐지? 침팬지인가? 애들 과학자들 훈련시키죠. 우리에 가둬놓고 훈련시킬 때 그 뭐, 침팬지 맞아요? 혹성탈출 나오는 애들 동물 이름이 뭐지? 혹성탈출 안 봐?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그 침팬지 싶은데 걔들이 우리 안에서 이거 갖고 놀고 있다니까? 아, 근데 인간보다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영화에서 봤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9개를 다 옮기기 어려워. 그래서 5개 가지고, 아니면 덜이면 3개 가지고 연습해보고, 나중에 9개 도전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나중에 하다 보면 애들이 원리를 깨달아. 아, 하면서. 다빈치 코드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대박 났죠, 대박. 멘사 셀렉트에 나오는 어떤 놀잇감보다 더 이게 재밌어요. 아주 단순한데,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 애들은 막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내가 이거 하자 하면요, 막 애들 환장을 하고 듭니다니까. 내가 1승, 내한테 1승 할 때마다 1,000원씩 준다 하면서. 우리 어린이園인문학 수업하면서 가끔씩 이거 하거든. 책으로도 하지만 이게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하고요. 저하고 같이 노는데, 다빈치 코드 하면 애들이 환장을 하고 덤벼. 보통 4명이 시합을 시합. 이거 학교 수학 뭐지 방과후 교실인데 다 있어. 아주 유명한 건데, 이런 정도는 집에 갖다 놓고요, 엄마 아빠 애들이들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이래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보드게임 가운데 가장 대박난 게임. 이것도 유명한 거죠. 옛날에 그 아이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 장난감 시리즈 중에 유명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라벤스 부르거 퍼즐이라고 해서 10몇 가지 세트를 가지고 뭐 40만, 30만에 팔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단품인데, 이제 이게 단품으로 다 풀려가지고, 심지어는 핸드폰 어플로도 다 나오죠. 러시아도 시리즈가 많아요. 난이도 다 다르고, 요 카드를 보고, 이 주차장에 내 차가 지금 주차돼 있어. 이 차를 요 출구로 빼내는 게임이에요. 가장 쉬운 난이도 1번부터 해서 40장의 카드가 있죠. 그리고 요 더 높은 시리즈를 사면 카드를 80장, 120장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러시아어 사파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핵심은 러시아어가 주차 교통난이란 뜻이죠. 주차장에 차가 많잖아. 빨간 차를 지금 빼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나머지 차들을 논리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무심하다 성질 급한 애들은 이게 안 되니까 들어서 빼야 돼. 들어서. 이 모양 딱 보기 쉽지 않죠. 하나하나 옮기면서 움직여서, 그죠? 빨간 차를 입구로 출구로 빼내야 되니까. 이런 거 해야 이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아이들 어릴 때는 주로 왜 우뇌가 발달해 있어요. 추상, 이거는요 좌뇌로 하는 건데, 추상과 논리 이런 거 언제 해요?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그러니까 저학년 때 우뇌를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학적인 놀이들을 해야 되는데, 자, 평면 도형에 7교놀이가 있다면 입체 도형으로는 소마 큐브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거지, 이거 소마 큐브. 7교놀이가 똑같아요. 이건 입체를 7조각으로 내놨어. 그래서 기본형은 요 정사각형 요 상자 안에 들었죠. 제가 실제로 우리 장모님 치매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요거 하나 사서 드렸거든. 쏟아서 드렸어. 가져가실 때 담아서 가져가시라고. 우리 장모님 20분인가 낑낑거리더니 담아가더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마큐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워크시트를 만들 수 있죠. 이런 제시된 모양을 만들어. 저는 우리 어릴 때 실제로 이거 많이 봤어요. 여기다가 이런 모양을 내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세모해. 우리 애가 만들면 동그라미 해. 그럼 우리 와이프가 만들면 꽃표 해. 그래서 누가 자기 표시가 더 많은지 방학 때 시합도 하고 이랬어요. 워크시트 하나 프린트해서. 이 사면 워크시트가 기본으로 딸려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밖에 워크시트들 많이 있죠. 소마큐브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 뭐야 입체로 된 뭐 이런 거 있죠. 공간 뭐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다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전설의 클리코. 옛날에 잠순의 어떤 엄마가 왜 그 해마다 11월 달 되면 서울의 코엑스에서 유아교육 박람회라는 걸 해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이런 업자들이 출품하죠. 수입도 해오고. 어떤 한 대구에 사는 한 수입업자가 이걸 대만에서 수입해 왔어요. 근데 잠순의 한 엄마가 그 부스에 갔다가 딱 보고 바로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입해서 사진 찍어서 잠순에 올렸어요. 벌써 15년 지났는데. 보자마자 우리가 다 동의했어.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그래서 다 샀잖아. 나중에 절판대가 난리 났어요. 이와 유사한 많은 그 장난감들이 있어요. 폴리드론 뭐 등등등등 많은데 저는 아직도 이거보다 더 좋은 장난감 발견하지 못했어요. 좀 비싸. 옛날에 우리 애 때는 뭐 850피스 10만원 이랬는데 900피스.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보통 2000피스 이래가지고 뭐 20만원. 네이버 검색해봐요. 동영상 같은 거 굉장히 많으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정다면체에 대해서 배워요. 인간이 발견해낸 정다면체는 딱 5가지밖에 없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 클리커로 가지고 정다면체도 직접 만들어보고, 우리 연구소 카페 보면 애들이 만든 작품 많아요. 창의적인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 수 있고 하는, 하여튼 수학적으로 아주 유익한 장난감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있어. 우리 연구소는 지금도 유행해요, 애들이. 클리코. 보통 뭐 이런 유사한 장난감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막 묻더라고. 근데 대부분 뭐 자석을 사용해서 하는 뭐 어떤 거 뭐 몇 조각 안 되는 거 막 그런 거 말고요. 이거는 2000조각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장난감도 만들 수 있고 한 생략하고 가야 되지. 시간이 1시간 반 지났다. 그죠? 오늘도 또 말씀드리다 가야 되는데 수학 공부는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개념을 암기해야 돼요. 개념.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요? 수학 공부는 집에서 도우려면 이른바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를 하려면, 생각하는 힘을 잘하는 수학 공부를 하려면 집에서 엄마가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그죠? 교과서에 보통 한 개념을 배우는데 2쪽이에요. 한 차시가 2쪽이거든? 2쪽을 공부해요. 교과서는 좀 답답하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넓이를 비교해 보시오. 뭐야? 자, 비교해 보시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럼 대부분이 뭐 말 못하고 비워두죠. 숫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얘는 잘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줄 알아요? 단위 넓이의 개념을 익히는 이 단원이에요. 단위 넓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은. 넓이를 재기 위해서 뭐가 기준이 필요하냐, 기준. 그 기준이 되는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해요. 1cm 곱하기 1cm 예를 들면, 또는 1m 곱하기 1m, 이게 전부 단위 넓이죠. 그 여기는 1cm 곱하기 1cm가 몇 개 들어가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위 넓이가 얼마나 들어간지를 알아야 비교할 수 있거든. 근데 단위 넓이가 없으니까 대충 보기 이게 넓은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어. 그래서 단위 넓이라는 개념, 단위 길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라, 교과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개념을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교과서가 하고 있어. 굉장히 불친절하죠. 그래서 생각을 자꾸 적어야 돼. 비교해보라고, 비교해보고 어쩌라고. 뭐라고 적어야죠. 야는 적었잖아. 나가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불친절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야 돼요. 이게 수학 공부거든. 자, 여기서 이제 확장돼 나가는 거라. 활동 1 해가지고 단위 넓이를 하나씩 주죠. 그리고 묻고 있어요. 자, 초록색 단위 넓이는 가에는 몇 개쯤 더 갈까? 나에는 몇 개쯤 더 갈까? 이렇게. 그리고 단위 넓이가 이렇게 다를 때 불편한 점은 뭔지 묻고 있어.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죠? 얘는 저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교과서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게 돼 있어. 근데 처음 오는 애들은 비워서 와요. 이제 수학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냥 연필과 종이로 계산하는 것만 하고 이런 애들이죠. 뭐 계속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연구소 왔어요. 대서초등학교 지금 6학년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6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 2년 반 동안 저한테 시달려가지고 제가 손댈 게 없어. 알아서 척척척. 오늘은 수학책으로 개념을 배운 다음에는 저한테 와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수학 익힘책. 수학 익힘책도 확인받으면 그 다음엔 걔 수준에 맞는 문제집. 이런 식으로 오토매틱하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자꾸 해봐야 교과서를 가지고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나요. 한 단원이 끝나면 반드시 뭘 해요? 개념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개념 노트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저학년들에서 개념 카드를 만들었어요. 모기님하고. 이렇게 3학년 때 이런 거 배우거든요. 직선, 단직선의 개념, 선분의 개념, 이런 거 배우죠. 우리 연구소는 내가 계속 묻는 게 이거든. 3학년들은 제가 직접 안 다루니까. 그래서 뭐 5학년 같으면 내가 지금 귀가 딸도록 묻는 게 뭐야? 야, 약수가 뭐야? 다 버벅거려. 뭐 극이 뭐 어쩌고 뭐. 그럼 내가 막 뭐라 하거든. 책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노 하면서. 어떤 수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떤 수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근데 이 구어체로 엄마하고 대화하듯이 하죠. 그럼 저한테 이제 혼나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그 수학적 표현들을 익히는 거야, 말로. 그걸 모티브로 한 학원 브랜드가 뭐예요? 강의하는 아이들 하면서 요 신월초등학교 하늘채 앞에도 있더라.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설명하는 거. 지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건 자기가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 문제는 풀어서 정답은 맞춰요. 근데 개념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버벅거리죠. 이거는요, 애들 초등학교 시절 내내 해야 돼.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묻고 또 묻고 해서 쇠뇌를 시켜야 되니까. 삼각형이 뭐야? 하면 뭐 애들 다 엄마들도 버벅거려. 정확하게 몰라. 뭐 각이 세 개라서 삼각형인가? 말로는 그럴듯하죠.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선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 선분은 두 점 사이를 이은 고든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점 사이를 고든선 세 개로 둘러싸이면 삼각형이라. 각이 세 개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 말로 하는 거. 이건 대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분수 계산, 소수 계산에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하거든. 미친다니까 애들이. 계산은 해서 답은 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이게 이제 개념 노트죠. 개념 노트. 요거는 이제 개념 카드인데 저학년들 우리 이제 자기가 글씨 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도 하고, 요건 이제 제가 하는 아이들 개념 노트예요. 예를 들어서 3단은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어. 5학년인가? 그리고 나면 교과서의 개념들이 있죠. 그걸 제일 잘 정리해 놓은 게 뭔가 하면 익힘책에 보면 익힘책 페이지마다 맨 상단에 개념 박스가 딱 있어요. 그 개념 박스를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으면서 지가 배운 걸 음미하고 복습하는 거죠. 다 적어 오면 제가 또 묻거든. 그러니까 뺏겨 온다고 되는 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엄마들도 이렇게 애들한테 좋은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약수가 5학년 같으면 약수가 뭐야?
약수를 지말로 해야 되죠. 그거 이제 익숙하게 하면 배수가 뭐야? 그냥 공약수는?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배수는? 이렇게 계속 물어서 애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수학 공부예요. 이건 6학년에 나온 비와 비율 뭐 이런 건데, 이 뭐 심하게 쓴 거예요. 개념 노트 잘했죠. 남자애가 한 개념 노트인데 처음에는 다 물어요. 이런 그림도 그려야 돼요. 기사에서 개념 노트 해오라 하면 다 귀찮아가지고 그림도 그려야 돼요. 어떤 애들 4학년 올라가면 각도 배우 각. 개념 박스에 보면 각도기가 그려져 있어. 눈금 촘촘하게 180간 해가지고 다 물으러 와요. 이 각도기 그려야 돼요. 눈금 다 안 그려도 되는데 각도기 모양이라도 그려라 하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의 수능시험에서 수리 영역 100점 맞았죠? 100점. 1등급이 70몇 점 할 때 100점 맞은 거예요. 왜? 계속 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초등 5학년 때부터 제가 잠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대호각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수학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갑시다. 애들 올 때 됐죠. 그러니까 자, 요 부족한 부분은요, 요 뒷부분은 월성 프로지오 월성 프로지오는 2시간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강의 수학 강의들도 있고요. 아니면 한 몇 년 전 강의 보면 어린이 서점에서 한 강의 보면 한 학기 동안 수학 이야기만 한 것도 있어요. 그걸 찾아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건 이제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에 대한 책을 정리한 거예요. 책에 나와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보시면 시중에 문제집들을 난이도별로 다 구분해 놓고 있죠.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첫 번째 요 밑에 거, 엄마들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른바 드릴 문제집, 유형 문제집. 아까 그 막 애 짜증나서 낙서해놓은 거 봤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문제집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수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다. 또 하나는 쓸데없는 최고 난도의 문제집을 하는 거, 5단계. 옛날에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 있을 때 이거 많이 했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그죠? 수학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과서와 익힘책, 그리고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한 권. 문제집 한 권은 여기 교과서 수준이 요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영재다, 교육청 영재로 선발될 뭐 이렇게 대충 그 정도 수준 된다 그러면 한 4단계, 3단계, 4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 하는 건 낭비죠, 낭비. 불필요한 거고요. 근데 수학 어려워하는데 뭐 이런데 엄마들이 뭐 눈 팔려있다, 이건 완전히 오바죠, 오바.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그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약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문제집. 이게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거죠. 왜? 너무 잘해서 다 맞으면 그 문제집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고, 너무 어려워서 뭐 50, 60%밖에 못 맞추면 애가 절망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해결해서 약 70에서 80%를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이 아이에게 적절한 문제집이다. 왜냐하면 교과서 익힘책의 문제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집은 여러 권 푸는 절대로 안 되죠. 아까 문제집은 여러 번 푸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양치기 약습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한다?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푼다. 알아들었어요? 똑같은 문제집을 계속 여러 번 풀면서 오답을 처리하고 또 오답 처리하고 이렇게. 이게 여러 문제집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문제집 막 기말고사 친다고 엄마들 막 온 문제집 다 사다 놓고 애하고 막 전쟁하는 집들이 있더라고.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이야기하고 갈까? 우리 애가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취업 나갔다고 했어요. 그 전해에,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 학기 때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 보고,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판검사가 되라고.
요즘 애들은 저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애가 졸업할 때 돼가지고 심심해서, 진짜로 심심해서 얘가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아빠 좀 의식됐겠지. 그래가지고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는데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왜 무슨 말인지 알죠?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애들이 그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치는, 반드시 쳐야 되는 시험, 가장 공식적인 시험이죠.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뭐 학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객관적인 이제 이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은 로스쿨 입문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는 딱 두 과목밖에 없어. 두 과목. 언어 이해라는 과목과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 그리고 이 시험이 골 때리는 점은요, 교과서가 없어. 무슨 말인지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논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시험으로 평가하는 거라. 그러니까 준비할 교과서가 따로 없어. 다시 말하면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어땠는가 하면 대학 들어가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시달렸으니까 대학 들어가서는 자유분방하게 살았겠죠. 맨날 홍대 놀러가고 이랬어요. 클럽 다니고. 그리고 2학년 들어가서 군대 갔어요. 군대 또 2년 썩었죠. 갔다 와서는 외국에 교환학생 갔다 왔어요. 또 썩었죠. 그리고 25이 된 거라.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는 특별히 뭘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이 시험을 쳤는데 성적 한번 봐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에서 35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과목에 34문제를 맞췄어. 근데 100분위는 95%, 그 상위 5%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쉬웠다는 뜻이죠. 만점자도 있고 막 이래가 우리 한 개 틀렸다니까. 95%.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8문제를 맞췄대. 지 말로. 100분위가 얼마예요? 1.8%. 상위 1.8%. 이 두 개 합하면 보통 한 2% 정도 되겠죠. 두 과목을 공이 잘하는 애들이 잘했거든요. 그때 해마다 로스쿨 입문시험은 7,500에서 8,000명 정도가 시험을 치고 그중 2,000명이 로스쿨에 들어가요. 8,000명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8,000명이라고 잡으면 1%가 800명이죠. 맞나? 맞아요. 그러면 2%는 1,600명. 좀 이상하다 계산이. 80명인가? 80명이지. 2%는 160명. 우리 150등, 140등 정도 했다는 뜻이에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얘가 실제로 이걸 치고 와서 그해 여름에 제가 교회에 앉아서 일요일이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아빠 시험이 와 이리 시험 넣고 하면서. 근데 무슨 시험 가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초딩들처럼 쉽다 하는 거 보면 해변 버렸네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비웃었거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이걸 진짜 인증샷 지가 열받아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더 중요했어.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그렇게 시달렸는데 아빠 손을 잡고 어린 서점 다닌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책을 못 읽었거든. 왜? 입시아니라고. 대학 들어가서 논이라고. 실제로 우리 애 방에 가보면 책 한 권도 없어요. 대학생이. 희한한 놈 다 봤대.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이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라.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가 평생 영향을 미쳐요. 특히 추리 논증은 이 수리적인 부분이죠. 논리적 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없는 수학 이런 거 있어요. 논리 수학 뭐 이런 거 있어요. 추리 논증은 그죠? 그거 약간 관련되죠. 비문학과도 관련이 있지만 수학적 사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주 동안의 연강을 통해서 결론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아예 평생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러고도 결국 로스쿨 안 갔어요. 아깝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거든.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각각 120명이에요. 이 시험에서 우리 애가 137점인가 받았는데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는데 한 110점 정도면 떡을 치고 가. 그러니까 적어도 메이저 5대 로스쿨은 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는 헬조선 탈출하고 싶다고.
금수저가 판을 치고 뭐 최유라 뭐 정유라 같은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선을 떠나고 싶다고 결국 떠났어요.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 우리 엄마들이 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죠? 잠순 애들이 소문난 수학 공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스킬 이런 걸,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수학은 지금 절판됐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마인드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수학 공부에 있어서 아이들을 살려낼 것인지, 서울교대 옛날에 수학교과서 편찬위원장 하셨던 배정수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수학. 저는 이 책 읽고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 밖에도 많지만 너무 많이 권하면 엄마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 두 권을 일단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우리 연구소에 다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 나시면 와서 연구소에서 이런 책 빌려줘요. 우리 연구소는 뭐 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도서관 같이 이제 대장에 적어놓고 빌려가면 돼요. 그림책 빼놓고는 다 빌려줘요. 하여튼 두서없이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서둘러서 마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서관 관장님 오늘 못 오셨다는데 우리 지원이 엄마 고생했어. 선생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예, 어떻게 하는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은 푸르지오, 월성 푸르지오 오시거나 우리 연구소에 어린이를 위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제 설 지나면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댓글로